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 녹색 의지를 밝혔습니다. 7월에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고요. 10월에는 2050년까지 넷 제로 탄소 중립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세부 전략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태풍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에 따라서 사람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탄소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린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이면은 백신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위협들이 남아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팬데믹이 없는 세상을 더 일찍 도래시키기 위한 혁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19 회복 이후 시대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훌륭한 연사분들 그리고 패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조흔 쉬빌 대표님께서 계시는데요.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 전무이사 겸 공동 설립자이십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아마 지금 그쪽은 저녁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린싱크의 마크 우달 회장님도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린싱크는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IFC의 비백 파탁 이사님도 온라인으로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고려대 국제학부 장문의 석좌 교수님이신 이재승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메리님 브라운 박사님이 이제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공공정책 대학장님이신데요. 조만간 연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사분들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조흔 쉬빌 대표님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발전소 운영사 VPP인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스크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크린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3시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네요. 한밤중이고요.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늘 인간이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발표
발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류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국도 그린 뉴 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EU, 독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야심차고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 전력 수급 시스템에서 재생 에너지를 한번 보면은 한 25% 정도가 되는데요. 30%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6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90, 100%까지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소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화력 발전소는 또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부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력 수급에 저희가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화력 발전 그리고 기존의 발전소들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간헐적인 그러한 발전소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불을 켜고자 했을 때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출력이 간헐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 과제를 저희가 극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10년 전에 최초의 VPP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발전소 운영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 수천 개의 발전소가 90년대에는 독일 전역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50만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전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솔루션은 이런 VP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시스템을 저희가 분산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분산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어떠한 유연성을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이 유연성을 가져갈지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전력소 그리고 백화 카파시티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개의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총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2기가와트는 엔진, 그리고 바이오가스 엔진, 그리고 백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FR, NFR, SCR 등등의 다양한 이 유연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운영사들이 가령 프리퀀시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전력을 가지고 올 건지 또 출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수초 만에 저희가 이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인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소 그리고 태양 에너지 발전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소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더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정밀하게 얼마나 전력이 생산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거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력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전력 시장을 저희가 자율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독일에서의 전력 시장이 자유화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공정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력시장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으로 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 P2G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저희 덩코플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 에너지 발전소를 동시에 구동시킬 수 있는 곳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P2G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더 나은 저장 기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전기 에너지를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P2G 발전소도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이 통합해서 궁극적으로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전력화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가용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그 다음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발표자이십니다. 네, 마크 상임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린싱크의 상임 회장님인 마크 워달 상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예, 화면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보이시길 바라고요. 먼저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주최 측에게 또 특히나 이렇게 바로 녹색 성장과 또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요아킴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호주에서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도 시드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자, 호주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광산의 카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바로 이 지붕 태양열 판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호주 주에서는요, 바로 이런 에너지 솔라 그리고 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가구는 40%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물론 이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요. 어쨌든 40%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보급률이 높은 그러한 주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는 한 27%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그러면 총 전력의 40% 정도가 바로 이 태양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산형 전력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전기차라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 전기 제어 디바이스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분산 자산이 이 계량기 뒤에 있는 분산 자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호주 남부 지역 그리고 또 빅토리아 지역에서도 이 전력 그리드가 이벤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즉 중앙 집중형 그리드가 대응했을 만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은 닥커브라고도 하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제 이것은 전력 수요가 즉 일중 전력 수요가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와 그리고 또 지역별 분산형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호주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이게 거의 0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낮에는 이제는 중앙 집중형으로 발전되는 전력의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1시간 동안에 호주의 전력 수요가 전체적으로 태양열로 공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요. 100% 태양열로만 충족이 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또 새로이 계속 앞을 내다보면서 바로 이러한 또 DER에 대해서 우리 지붕에 설치되는 바로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DER에 대해서 시장 사업자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장 사업자가 바로 이 그리드의 회복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수요가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에는요. 혹한기나 또는 혹서기에는 이 네거티브 프라이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1메가와트 별로 마이너스 $1,00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장비를 끄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 제도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어력을 가지려면 먼저 이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가시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앞서서 요아킴이 말씀하셨었던 뭐 BPP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도매 판매라거나 또는 FCAS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기기가 특정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는 DEX라는 즉 Distributed Energy Exchange라는 것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멜버른에 소재한 호주 회사이고요. 호주 정부 기관,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호주의 이 신재생 에너지의 급증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또 여기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덱스에서는 이제 관련된 모든 벤더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붕에 장착하는 솔라 판넬이나 또는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한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의 참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PI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별도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 세 개의 카운터파트에게 저희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VPP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전력 소매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을 하는 그러한 소매 회사들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단지 뭐 제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저희가 네트워크에서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시장 사업자 그리고 또 규제 당국에게도 이 가시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또 궁극적인 제어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호주 남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도 혹시라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다른 지역, 다른 주, 아마 2021년 정도가 될 텐데요. 다른 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DER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또 그 외에도 북미나 한국과 같은 지역에서 DER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요. 사실 이 DER이 증가하는 이유는 태양열이 이제는 가장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활용하여서 발효한 태양열 활용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내연기관 또 이제 점차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뭐 전기차 또 전력 생성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발전이 점차 증가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 중심의 방식을 고안한 것으로서 이것은 여러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덱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그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디바이스이건 간에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기술 중립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적절한 제어력을 갖고 또 이를 통해서 모든 이 밸류 체인의 참가자들, 예를 들면 뭐 OEM 벤더나 또는 BPP 통합자들이나 또는 이 시장 사업자들, 즉 참여하는 모두가 디지털로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가시성, 또 제어력, 그리고 검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소 지체된 관계로 바로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발표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IFC가 그린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도국 그리고 신흥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 측에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변화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뭔가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기후 솔루션을 제공을 함에 있어서 CS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마치 이제 주력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이 민간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억 달러를 현재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돈은 헛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후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또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과 2030년 사이에 저희가 한 2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이 건설 측면에서도 많은 이 자금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25억 명이 2050년까지 도시로 이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함께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함에 있어서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빌딩 2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100%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린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축을 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게 더 비싸냐?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 비싸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비즈니스 케이스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 빌딩을 만들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브라운 빌딩보다 5년 후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 빌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4, 5년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브라운 빌딩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은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들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태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등을 놓고 봤을 때 빌딩 등은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전에 이 건물을 짓는 데에 굉장히 많은 오실가스를 배출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탈탄소를 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증진을 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세콜이라고 하는 태국의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태국의 가장 큰 부동산 그리고 관광업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이 건설 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공 작업을 탈탄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아주 큰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민간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부문 그리고 은행들의 많은 투자를 저희가 확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중단을 하고 이제 기후 변화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들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또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지역들을 놓고 봤을 때 EU라든지 각기 다른 이제 표준들을 설립을 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린 채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린 본드와 블루 본드는 무엇인지, 그린 채권과 블루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자산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그린 융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백신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건설법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그린 빌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블루 경제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저희 오염이 있죠. 오염을 저희가 이러한 안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게 안 좋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독성 물질이 결국에는 해양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세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문제가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해양 생물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랑크톤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 이게 전체적인 이 생태계를 파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인간의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블루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업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6천만 명 정도가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양 부분이 저희 전체 이제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DP에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라마벤처랑 같이 저희가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재활용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만약에 제가 어딘가를 가서 플라스틱 빨대를 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제 빨대를 휴대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 폐기물을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기물이 저희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 바이오 다양성 그리고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인데요. ADB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2017에서 2030년까지 한 27조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뭐 텔레콤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 수송 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뱅커블한 그런 프로젝트가 도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저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이 민간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함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의 행동 습관, 실천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통은 우리가 분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혁신적인 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지아 공대 메릴린 브라운 박사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여기는 저녁인데 또 한국 시간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사실 제가 내일인 줄 알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줄 알고 제가 좀 늦게 오게 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이 글로벌 그린 얼스 인스티튜트 패널에도 이제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산불이나 또는 허리케인, 또 해수면 상승, 또 그 외에도 가뭄, 홍수 등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후 도전에 대해서 점차 더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 온실가스의 배출, 또 인간의 활동이 바로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과제인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리 협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께서 이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라고 공약한 것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파리 협정을 첫 전환점이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커브를 낮추는 데 있어서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에 대처를 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전력 분야가 여기에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패널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 노력에 있어서 전력 분야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관련된
렌 21의 2020년 글로벌 현황 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풍력, 또 태양력, 바이오파워, 지열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또 일부는 간헐적이고 그래서 그만큼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운 그러한 에너지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수력 발전일 때 그리고 또 바이오나 또는 지열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전송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보다 청정한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에너지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열, 또 풍력 등이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풍력 같은 경우 거의 6% 그리고 또 태양열은 거의 3%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또 태양열의 경우는 근래 들어서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태양열 분야가 특히나 또 유틸리티 규모의 서도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지붕의 태양열 판넬이라거나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죄송하지만은요. 슬라이드 쉐어를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양열, 태양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에 걸친 발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전망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에너지 정보 부처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2050년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부분인데요. 지금 19%이고 그리고 2050년이면 38%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태양열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15에서 거의 40%까지 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태양열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안정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그리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소비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계량기를 활용할 수가 있죠. 경제 전 분야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또 대규모 상용 건물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더 작은 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기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그리드에서의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결국 단지 우리의 소비만 관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에너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내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또 몇 년 전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화석 연료와 관련하여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용을 보게 된다면요. 이제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즉 커브를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바로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 해상 풍력 그리고 또 천연가스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던 간에 이제는 경쟁력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가와트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옆으로는 바이오매스나 또는 석탄 그리고 원자력이 원가 경쟁력, 즉 비용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예를 들면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력을 절약을 하면서 또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녹색 선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에너지 자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러한 분산형 시스템도 등장을 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자원도 등장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원 또 마이크로 그리드 등등,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 대비 관리가 더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나 또는 분산형 저장이나 또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또 수요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유틸리티 사업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가 언제쯤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 반응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가격 시그널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도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도 충전을 하는 시간을 이러한 스마트 방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이러한 전력에 대해서 단지 스마트하게 소비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충전 시기라거나 또는 저장을 하고 나중에 또 이 저장된 것을 다시 그리드 쪽에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미래에는 바로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생태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소비, 또 보다 더 효율적인 수요 반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분산형 자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붕의 태양열 시스템도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한 다음에 이를 다시 그리드 쪽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도매 전력, 또 소매 전력 시장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또 예를 들면 소비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가격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 즉 비용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등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는 이 열 복합 발전이 가장 최대 규모의 발전 방식인데요. 단지 산업 분야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해서 이런 뭐 제지 공장 등과 같은 이런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전력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현장에서 폐열을 활용을 하여서 이를 또 전력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전기차 같은 경우 이 전기차의 충전 시기도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자원이 포함이 되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더 청정한 시스템, 저탄소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력의 발전과 유통을 상호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전기 발전이 청정할수록 또 전기차도 청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이 전기차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석탄 발전된 전기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까지 좀 발전되지 못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통합자라거나 또는 새로운 기관이나 또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뭐 소비자들 또는 프로슈머들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력을 또 그리드로 다시 공급을 하고 이러한 방식이 보다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드가 그만큼 더 회복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슈머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이 분산형 전력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또 이제는 솔라 패널이 점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능해진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은 가정 내 배터리 시스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또 굉장히 많은 모델이 새로 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충전 시스템도 점차 더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은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정책을 잘 갖추게 된다면 이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이야말로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의 선점 효과를 노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토론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재승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가능 분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일해 오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많지 않죠? 네네,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Q&A 세션을 같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뭐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이니셔티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관통하는 뭔가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녹색 생태계 비즈니스가 됐건 아니면 정책이 됐건 이러한 친환경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분의 연사분들 발표를 관통하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 그린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BP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스마트 그리드랑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드, 이 지능형 그리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급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느냐 이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심장학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P가 중요한데 P는 여기서는 돈이죠. 어떻게 재정 조달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론이 몇 년 전과 불과 비교를 해봐도 몇 년 전에는 이거는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리고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지능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학이라든지 아니면 심장학이라든지 뭐 그린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 측면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연사문이요. 예, 제가 역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메릴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슈머가 정말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제가 보기에는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슈머도 종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산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규모도 다를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각기 다른 유형의 프로슈머들을 어떠한 식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통합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드의 통합과 또 그리드 인텔리전스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 탄소 중립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또 독일의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에너지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탄소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목표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된다면 뭔가 숨은 탄소 풋프린트나 또는 워터 풋프린트를 놓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또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버추얼 파워플랜트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유화 또 그리드 통합 정책 조화 등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 설정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가격 설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틸리티 회사나 또 정부, 규제 당국, 기술 회사들, 예를 들면 발표자의 회사와 같은 이런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마크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디지털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그널도 제공을 하고 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어 시스템이 또 어떻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ESS와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를 이끌어낸다라고 하였을 때 즉 이런 소규모 생산자들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게 예를 들면 가격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백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자, 심혈관 시스템에서 물론 이러한 또 혈액이 순환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뭐 세계은행이나 또 뭐 GGGI나 GCF 또 ADB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국제 금융기관들이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코멘트 겸 질문을 드리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담보를 할 것인지, 특히나 또 개도국에서 바로 이러한 그린 파이낸싱을 잘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린 빌딩이나 또는 표준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발전 단계에 따라서 역량 단계에 따라서
또 각기 다른 대응이나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자,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비백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셨었던 내용이 그린 파이낸스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아주 견실한 거버넌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단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 기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G20이라든지 G7 이러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BIS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서 가이드라인을 같이 이제 저희가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규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다 이제 저희가 합의점에 도출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표준들은 서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UGIF과 같이 협력을 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마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회장님. You are mute. Please unmute. 예, 음소거가 되어 계십니다. 음소거를 해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들리시죠?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통합은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OEM 벤더의 API나 또는 덱스 플랫폼의 API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통합이나 또는 하드웨어를 별도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확장 가능한 또 저렴한 비용의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내용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호주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컴플라이언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항상 2kW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95% 시간에는 90kW까지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한 2kW 정도로 다시 낮추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생산과 또 판매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메릴린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은요, 프로슈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통용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만큼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가 언제 세탁기를 돌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확장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 소매업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이 특정 시간에 이러한 자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에게도 예를 들면 뭐 $100, $150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배터리나 또는 뭐 솔라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지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흔 쉬빌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BPP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상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이 이러한 가격에 반응을 하는지, 가령 이제 뭐 조금 전에 세탁기 사례도 들으셨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유연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기회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워낙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연성을 가져갈 것인지 이를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책정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유연성을 처음부터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5년 지금까지 25년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발전소들이 어떤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전력을 공급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25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프로듀서들이 지금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마켓에서 시장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VPP가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브라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기술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좋은 솔루션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릴린 교수님, 이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면서 프로슈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시장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슈머나 또는 업계가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존재해 왔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유틸리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슈머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주택에서 또 업계 등등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규모도 다를 것이고 또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모델이 적용이 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중간 통합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크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 이런 로드 컨트롤이 그냥 시장 시그널을 보내는 것보다는 로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관리자로서 소비자들에게 그때그때 뭐 시그널을 보낸다라기보다는 이런 로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가격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일단 이러한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초기 정책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 후에는 좀 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이 수요나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또 요아킴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을 시장에서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 전기차의 주파수 관리라거나 전기차의 이 충전 빈도를 관리를 한다거나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에 이에 대해서 충전을 하고 또 나중에 또 플러그인을 하여서 유틸리티에
전기를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의 워런티를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자면은 작지만 중요한 그러한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정부나 또는 업계에서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무기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물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뭐 수요와 관련된 것, 인프라 구축 등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릴린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패널리스트 분들, 연사분들 활발한 토론과 또 참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가 있었고요. 자, 결국 기술은 있다, 또 자금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시장이 어떻게 하면 재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기술과 자금을 통해서 또 동시에 올바른 거버넌스와 또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탈탄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본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독일, 호주 등지에서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2회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의 첫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분들, 연사분들, 패널분들, 좌장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온라인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일차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 내일은 전 세계 생태계의 전망 그리고 스타트업의 역할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맥락 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4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파트너십을 증진을 해서 개도국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ww.gigf.co.com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웹사이트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